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 전해드리겠는데, 오늘 업무 보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앞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외교안보 부처들. 자, 국방부 요즘 빈총 경계를 섰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그러면 되겠느냐 질책을 받은 거죠. 자, 정동영 장관은 이제 말을 워딩이 이상한 말만 쓰잖아요.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호를 써야 된다. 적대적인 두 국가는 우리가 반영해야 된다. 뭐 등등. 그리고 통일은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완전히 뭐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대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정동영이가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이죠. 이 조선이라는 호칭을 좀 쓰겠다 그러니까 좀 이재명한테 한마디 얻어 먹어줬어요. 그거 무슨 뭐 큰 도움이 되겠어? 야, 이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강하게 비판하는 게 그래도 1% 정도는 조금 이제 이재명이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라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비판은 계속해서 가열차게 제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김현지 명예훼손. 이거 완전히 무슨 뭐 김현지 말만 하면 다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고발돼 있어요. 김현지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자, 그런데 이기인 개혁신당, 지금 이제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죠. 이기인 사무총장이 과거에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 요거를 그 당시 이제 이기인 사무총장이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자, 그래서 고발이 됐는데, 야, 경찰이 말이죠. 야, 이런 게 아무리 생각해도 경찰도 이거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거는 뭐 혐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 한 건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물론 김현지 본인이 고발한 건 아니지만은 충성맹세하는 단체들이, 인간들이 다 고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현지 고발 사건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팩트가 아닌, 그야말로 조작 뉴스가 아니라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기존에 고발된 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싹 다 내려라. 그게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름을 쥐들이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국민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뜻을 존중해줘야지. 국민의 뜻이 지금 뭔데?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대원칙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표현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공익을 목적으로 한 표현의 자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현지 하면 완전히 성역화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나오라, 국정 조사할 때 나오라 했는데 끝까지 안 나오고 보직까지 바뀐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직 바뀐 걸로 그냥 끝내고 김현지 명예훼손인 등등과 관련해서 고발된 사건은요, 완벽한, 그러니까 조작이 아닌 한 표현의 자유 영역 속에서 이루어진 우리 우파 유튜브 방송들 고발한 거 전부 다 내려라.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망신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망신이. 그런 거 고발하려고 하면 김현지 본인이 나서서, 야, 그런 거 당신들 고발하지 마. 나를 오히려 더 욕먹이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이 더 욕먹이는 거야. 이게 선수들이 할 얘기지. 야, 이거 나중에 말이죠. 세상 안 바뀌는 세상 봤어요? 화무 11홍이요. 건물 다 알잖아요. 예? 자, 이거 결국은 바뀌게 돼 있어. 언젠가 이거 다 누가 고발하라고 했는지 다 나와가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저는 비판을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이제 항상 중요하니까 제가 이제 보도를 해드리는데, 이제 가끔 지인들 가운데서는요, 중요한 건 다 알으니까 중요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말 중요해요.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선관위의 특검 후보를요, 국민의힘에서 3명, 그러니까 이제, 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국민의힘에서 3명,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3명,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3명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면요, 변협에서 이제, 그러니까, 변협, 그 다음에 로스쿨, 이쪽에서 3명씩 해서 6명을 추천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제 3명씩 나눠지는 겁니다. 자, 변호사 2명하고 교수 1명.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 교수거든요. 로스쿨 교수는 차진아 고려대 교수. 이분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죠. 아주 똘똘하게 잘해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는 김용관, 최창호. 요 3명을 특검 국민추천위원으로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요 세 명하고 민주당에서 세 명.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이죠. 두 명을 딱 뽑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한 명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 명을 갈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한테 야, 너 뭐 하고 있었어? 그게 말이나 되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 명.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아직 안 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먼저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이제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이요, 국민의힘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한 걸 보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 둘에 교수 한 명, 이렇게 이제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금 이제 빨리 이제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3명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또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주로 갖춘 전문가들로 추천을 구성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김용산 변호사는 누구냐? 김용관 변호사. 죄송합니다. 김용관 변호사는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현재는 법무법인 백송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최창호 변호사는 누구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검사로 임관한 뒤에 20여 년간을 거쳐서 법무부와 국가소무과장, 남부지검의 형사부장, 서부지검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 단장을 거쳐서 현재는요, 법무법인 정론의 변호사,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창호 변호사.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 예, 이제 차진아 교수인데, 이분은 뭐 여러분들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분 이제 칼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몇 번 소개해 드렸죠. 예, 그래서 차진아 교수는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 2012년부터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면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해온 헌법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는 오늘 이 발표를요, 김승수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김승수 수석 부대표는 최대한 빨리 민주당과 협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그러면서도 수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최대한 빨리 선정돼서 선관위에 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추천위원회는요, 여야 추천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이 되고, 변협, 그리고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은 뒤에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 이 중 2명 중에서 1명을 최종적으로 이제 특검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이제 선관위 특검 임명 단계에 직접 돌입해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임명 단계에 직접 돌입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3명이 나오면, 민주당에서 3명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품평을 아주 강하게 해서 정말 공명정대한 특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후보 2명을 이재명한테 천거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김현지 명예훼손 사건,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 그 당시 성남시 의원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긴 사무총장이 김현지, 이재명이를 제일 잘한다. 그래서 언론에 폭로 활동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요, 경기 남부경찰청의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이거를 조사를 쭉 해왔는데, 결국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안은요, 단순한 무혐의가 아니라 한국의 명예훼손 법리, 그리고 정치적 고발 관행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의 핵심 구조를 보면은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과거 성남시 의회 난입사건 영상을 공개하는 건데, 영상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김현지 현 제1 부덕시장. 그런데 이제 누가 고발했느냐? 친명 성향의 단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판단은 명예훼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무혐의. 모욕은요, 아예 공소권이 없다. 예, 친구죄이기 때문에, 예, 공소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모욕하려면은, 이 김현지가 직접 고발해야 된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상 공개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 명예훼손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예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그리고 누군지 식별 가능한 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되는데 공적 인물과 관련 사안에서는 공익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 경찰은요, 과거의 실제 사건 영상을 보면 사실 적시는 맞다. 근데 이미 유죄 판결 받까지 받았던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그리고 영상 공개가 사회적 평가를 새롭게 훼손했다고는 어렵다는 거죠. 왜? 이미 알려진 공적 사실을 재조명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증거불충분의 모욕,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말이죠.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법치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난 겁니다. 예. 경찰이 결국 이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명예훼손 사건은 증거불충분, 모욕은 피해자 고소가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된 거예요. 핵심은 간단하다 이겁니다. 이긴 사무총장이 공개한 것은 2004년도 성남시의회 난입 사건 당시의 영상인데, 그 사건은 과거에 이미 벌금형까지 선고된 공적 사건이었고, 경찰은 이 영상 공개가 김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사건 자체보다도 수사 방식이었습니다. 통상 일선 경찰서가 맡는 명예훼손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요, 경기 남부경찰청의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로 이첩이 됐어요. 결국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을 상급 수사부서로 올렸다가 최종적으로는 무혐의로 끝난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권 핵심 인물을 둘러싼 불리한 과거 영상이나 기록이 나오면 진실을 따지기보다는 먼저 고발부터 하는 방식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적어도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명예훼손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 혐의는 더 분명하죠.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경찰 설명에 따르면 김현지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즉 정치적 고발은 있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번 사건은 공적 사실 드러난 문제 제기를 정치적으로 억누려 했지만은 법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기 개인의 무혐의가 아니라 권력 주변의 민감한 인물에 대한 비판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보여준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은 결국은 허망하게 무너진 것이 된다. 자, 그런 점에서 말이죠, 그야말로 무분별하게 김현지만 하면 꼭 취해복권적인 주의에 있는 것처럼 성역처럼 여겨져 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고발을 했다, 이 말 했잖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고발이 많아요. 요거 싹, 특히 허위사실, 이거 싹 취하라. 이렇게 우리가 여론의 압박을 가야 된다.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동영 그리고 이제 안규백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 시에 이재명이가 한 얘기, 지시한 내용,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 정동영한테는요, 평화 공존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들이 있다.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고 하니까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 한마디로 얻어맞은 거죠. 예. 자,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이가 지시한 내용,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요, 이 정동영이가 조선 조선 쓰는 게 훨씬 좋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냐, 아니면 북한 김정래 통일부 장관이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동영의 조선 호칭 문제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니라 세 가지 층위가 얽혀져 있어요. 하나는 정체성이 문제죠. 북한의 공식 국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의 공식 국호를 인정한다는 얘기냐? 그리고 체제 인식 문제가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 근데 어떻게 나라 국명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정치 프레임,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비판을 많이 받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도 그런 비판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우려를 지금 이재명이가 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정동영의 이런 발언, 남북관계 접근법상의 충돌, 언어 프레임에서의 충돌, 그다음에 미디어를 통한 또 전장의 확대,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의 오늘 메시지는요, 평화 정책은 계속하지만 정치적으로 공격받지 않게 조심을 하라. 그리고 허위 정보 유포는 강하게 대응하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께 하나씩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드리면은, 이재명의 발언 말하자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표현 하나 신중해야 한다. 이 말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정부가 진짜로 숨기고 싶은 건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북한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입니다. 오늘 이재명은 정동영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용어 하나 표현 하나가 정쟁 대상이 되니 신중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자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호칭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이냐 조선이냐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어떻게 균형하느냐의 문제이죠.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 대체잖아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표현은 북한 정권의 정토성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이재명은 오늘 이 논란의 본질을 짚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정쟁으로 악용이 된다. 표현이 꼬리가 된다. 자, 이건 쉽게 말해서 맞냐 틀리냐는 중요하지 않고 싸움만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아주 이재명다운 그런 이 발언의 맥락이 되는 겁니다. 예, 정쟁으로 악용된다. 이 표현이 꼬리가 된다. 이거는요, 비판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뉘앙스를 갖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정말 문제는 표현이냐 아니면 정책 방향이잖아요. 지금 정부는 분명해요. 북한과의 관계를 다시 풀어보겠다. 평화 공전 계속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나쁜 건 없죠. 평화 공전은 가는데 어떤 방식,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없이 인식부터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가 바로 언어예요. 언어, 워딩, 표현 수단. 이건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 단어를 바꾸면 인식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면 정책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쟁이 커지는 거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걸 갖다가 정쟁이라고 규정해요. 왜? 논쟁의 본질로 들어가면 불리하니까. 이건 굉장히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이다. 이제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발언을 보면은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이가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강력 대응하라. 필요하면 법적 제도도 가라. 이렇게 강하게 지시를 했어요.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여기서 유튜버가 뭐겠어요? 당연히 우파 유튜버를 얘기하겠죠.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논란이 된 동북아 평화자료는 이거 뭐냐고요. 정부 설명은요, 기존의 북한 자료센터를 확대해서 동북아 평화 연구 기록 시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수백억 들여서 북한 관련 시설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정부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다. 메시지가 분명해. 이 프레임만은 맞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 뭐냐? 이재명이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통일부보다 유튜버 발익이 더 세더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기존 언론이 아니라 유튜브와 온라인 여론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는 그걸 규제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이재명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세 가지. 첫째, 북한의 인식 변화 여부,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시도. 둘째,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논쟁을 정쟁으로 보고 있다는 점. 셋째, 비판 여론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게 우연의 단발성 이재명의 지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재명의 인식의 틀, 보수 우파 유튜브는 견제하겠다는 인식의 틀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대목이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묻는다면 표현이 문제냐 아니면 방향이 문제냐 이겁니다.
조선이라는 단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단어를 쓰려는 이유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갖다가 어디까지 허위로 규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자, 그래서 오늘 이재명의 이 발언도요, 상당히 참 뼈아픈, 뼈다귀 있는 발언이지만은 그 최종 방향성,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리고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안규백에 대한 이 빈총 경계,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한 발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규백 빈총 경계에 관해서 66조 국방비를 들어놓고 화살이 없으면 안 된다. 예. 그리고 설마 무슨 일겠어 하는 생각이 문제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 방 맞은 거죠. 이 안규백이. 근데 안규백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규백은 잘라야 된다는 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그야말로 일관된 지금 뭐죠? 분노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재명은요, 빈총 경계, 이거는 군 기강이 붕괴한 신호다. 자, 그래서 실탄 미장전 상태의 경계군부 자체가 아니라 그 배경에 지금 안일한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사고 날까 봐서 빼놓자. 이거는 책임 회피형 안전 논리. 필요하면 금방 내 대응하라. 비현실적 대응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오늘 지금 안규백에 대한 요 지치 내용, 요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이 짤막하게 한번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빈총 경계, 말 그대로 총을 들고 서 있는데 실탄은 장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게 지금 최전방 일부 부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66조 국방비를 쓰면서 화살이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발언 절반은 맞고 절반은 부족하다고 보는데, 왜냐? 지금 이건 단순히 군기 회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이 빈총 경계 왜 생겼냐? 군인들이 개혁을 넣어서 절대 아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는 뭐냐? 혹시라도 오발 사고 나면 지휘관 인생이 끝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총기 사고 한 번 나면 어떻게 되냐? 지휘관 문책, 보직 해임, 언론 대서 특별, 정치권 난리. 이렇게 되니까 현장에서 침투 확률 낮아. 사고 나면 그냥 끝장이야. 그래서 하는 게 차라리 실탄 빼고 근무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책임 회피 구조가 만든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거 이거예요. 이게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아요. 이재명이 말한 비유가 뭐냐? 예, 뽕나무, 대나무 갈 때 결국 빈 창고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직 붕괴의 전형적인 패턴. 처음에는 안전 때문에 그 다음에는 관행이니까 나중에는 원래 이렇게는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전투력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66조 국방비 쓰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런 질문 답 간단하죠. 돈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고 지휘구조 문제이고 책임 구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F-35 전투기 총에 탄이 없으면 그건 군이 아니라 쇼죠. 그리고 이번 발언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는데, 이재명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군이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굉장히 센 정치적인 압박이죠. 왜? 이거는 단순히 군기 문제가 아니라 전자권 전환 문제와 바로 연결된다고 저는 해석해요. 핵심은요, 우리 군은 우리가 지휘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국방 강화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전자권의 전환은 빨라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군 내부 상황은 어떠냐? 경계 근무도 제대로 안 되고 실탄, 장전도 회피하고 책임은 피하려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까지 맡겠다? 이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충돌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말하자면 우리 보수 진영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이거예요. 자주국방 좋은데 하지만 조건이 있다. 실전 대비 태세, 엄정한 군기, 명확한 책임 구조를 갖춰야 해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 중의 기본. 총에 탄 넣고 경계 서는 것조차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주국방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을. 그래서 핵심은 첫째, 빈총 경계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둘째, 군기회의는 안전논리와 책임회피가 결합된 결과다. 군기회의.
대체 이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같이 밀어붙이면 안보 리스크가 엄청 커질 텐데 누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단순하게 군기를 잡아라는 아니고 필요한 거는 실탄 장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오발사고 책임 구조를 재설계하고 지휘관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한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 때문에 대비를 포기하는 이 구조, 요거는 뜯어 고쳐야죠. 그래서 대비를 유지하면서도 책임을 관리하는 구조로 당당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군대는요, 설마로 움직이는 조직에서는 안 된다. 설마 안 오겠지? 설마 안 쏘겠지? 설마 문제 없겠지? 이게 쌓이면 항상 사고가 터져요. 이미 늦어버려요. 예. 자, 그래서 66조의 국방비, 예, 이거 제대로 쓰도록 군기도 관리하고 실전 훈련도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근데 과연 이재명 정부가 그러한 능력과 그다음에 자세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을지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